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1초 만에 볼 수 있다는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초 만에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혹자는 이 12운성이 아주 잘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혹자는 이 12운성은 이것은 절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게 12운성을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그런 이제 학문으로 보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12운성은 아주 무시해도 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곤란을 겪었던 것이 바로 12운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운성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12운성은 이게 음간의 12운성이 있고 양간의 12운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간의 12운성하고 그 다음에 양간의 12운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상생상극이나 그 다음에 통근의 이론하고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상극의 이론과 그 다음에 통근의 이론으로 세력을 보는 것인데 또 12운성으로서 세력을 보면은 이 세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가? 이것 때문에 12운성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12운성을 처음에는 이론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 12운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 역학에 입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12운성은 쓸데없는 이론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생상극의 이론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12운성은 이것이 올바른 학문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의 운명에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과연 이게 적중률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12운성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운성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과연 맞는 학문인가?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 12운성을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12운성이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 학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12운성이 과연 왜 이렇게 구설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다 그러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맞는 학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요, 12운성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병화 하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병화가 인을 만났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생이 됩니다. 장생이라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났지만 어쨌든 어린아이가 마치 세상 구경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힘이 일단은 솟구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화가 이렇게 이제 인을 만나게 되면 물론 이것은 정화가 인을 만나서 정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화가 있을 때 인을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을 때 인을 만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이제 12운성에서는 병화가 인을 만나면 장생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가 인을 만나면 이건 이제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느낌만 봤을 때도 이게 장생이라는 것은 뭔가 힘이 굉장히 이렇게 솟구쳐지는, 태어나서 뭔가 크게 힘을 가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장생은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라 그러면 이거는 바로 느낌이 오죠. 사라는 것은 죽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병화는 인해서 힘을 쓰는데 정화는 인해서 죽었다. 이러면
그러면 병화는 인해서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인해서 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12운성에서는 본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12운성에서 우리가 세력을 따질 때 이것이 문제점이 있게 되거든요. 자, 이 장생법에서는 이렇게 병화가 인을 만나면 장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가 인을 만나면 사가 되는데 그래서 사는 죽었다라고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상생상극에다가 대입해서 이거를 또 보게 되면 자, 이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상생상극에 대입하면 자, 병화가 인을 만나도 이것은 목생화하는 형국이죠. 자, 또 정화가 인을 만나도 목생화하는 형국이죠. 그럼 상생상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병화가 인을 만나도 힘이 있는 것이고 정화가 인을 만나도 힘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상생상극에서는 이렇게 둘 다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때는 세력이 힘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세력을 보는 방법 중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통근을 보게 되겠죠. 그때에 이 병화는 인중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 이 정화도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자, 둘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초 이론인 상생상극과 그 다음에 통근으로 보게 되면 이 병화도 힘이 있고 정화도 힘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이 병화는 인해서 장생이 되니까 힘이 있게 되지만 정화는 인해서 사가 되니까 힘이 없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에 과연 이 화는 힘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힘이 없다고 봐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생상극과 통근으로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12운성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바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간목이 해를 만나게 되면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장생이 되죠. 자, 그런데 을목이 자, 해를 만나게 되면 자, 이거는 또 이제 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12운성에서 보게 되면은 간목은 해에서 장생이니까 힘이 있다라고 보게 될 것이고 자, 을목은 해에서 이게 사가 되니까 그러면 힘이 없다. 자, 우선은 12운성에서는 자, 이런 원리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12운성에서는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역학의 기본 이론인 상생상극과 그 다음에 통근에다가 한번 이거를 대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것이 수생목하는 형국이죠. 예, 밑에 있는 수가 이렇게 나무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수가 나무를 도와주는 형국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생 상극으로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자, 이때는 둘 다 간목과 을목 둘 다 힘을 받는 자,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생상극의 법칙에 의해서는 간목과 을목 둘 다 수의 해수에 의해서 힘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력을 볼 때는 우리가 통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통근 이론으로 또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 중에는 우리가 간목이 있고 또 해 중에는 이게 임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간목은 해수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서 통근이 되고 자, 을목도 이렇게 간목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통근으로 보자면 간목도 해수에서는 자기의 같은 기운인 통근이 되어 있고 자, 을목도 통근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원리로 보면 이때에
통근의 법칙에서 보게 되면은 간목과 을목은 둘 다 힘이 강한 그런 세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생상극에서 세력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12운성에서 세력을 보는 것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면 과연 이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봐야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12운성 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확실히 모르게 되면 이것은 계속 사주 보면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게 되고 이론이 계속 맞물려서 서로 맞지 않게 마치 어긋나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세력을 봤을 때 이렇게 상생상극과 통근으로서 세력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12운성으로서 세력을 봐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운성은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생상극과 통근은 세력을 보는 것이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12운성은 절대로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2운성은 왜 세력을 보지 않는 것인지 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12운성은 왜 세력을 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세력을 보는 것은 통근과 그 다음에 상생상극으로 세력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명확해야지만 사주 분석하실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2운성은 왜 세력을 보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은 세력을 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12운성이라는 그 한문 속에 이미 세력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것은 12운성을 보시면 12운성은 이것은 운행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운행하느냐? 이 운행하는 것은 별이 운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운성은 별이 운행하는 12가지 모양을 말을 한 것이지 어디에도 세력을 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력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세력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세력을 보는 방법이죠. 그 세력을 보는 방법은 바로 상생과 상극의 법칙입니다. 상생은 이것은 도와주기 때문에 힘이 있을 것이고 상극은 이것은 극하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라는 이 단어는 힘이 있다, 힘이 없다를 말하는 것이라 만약에 생을 해주면 당연히 힘이 있을 것이고 극을 때리면 나한테 누군가가 극을 하게 되면 이때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생과 상극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세력을 보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또 세력을 보는 것은 바로 통근입니다. 통근이라는 것은 통하였다. 통하였다. 이것이 어디에 통하였느냐? 뿌리 근에 통하였다. 그래서 뿌리가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통근도 세력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상생과 상극, 통근은 이것은 세력을 보는 방법이지만 12운성은 세력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의 우주 기운이 돌아가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이 모습이 바로 12운성이기 때문에 이 12운성은 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2운성은 이것은 어떤 모양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잠자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노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 12운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또 무엇인가?
또 이것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12운성이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의 모양을 보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12운성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이것이 12운성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려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게 양간이 12운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주홍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음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 실상은 맨 처음에 이 12운성을 접했을 때 가장 의문이 나는 것이 바로 이제 양간은 순행을 하고 음간은 역행을 한다. 자, 이 원리가 굉장히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목의 운동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해에서 장생을 해서 그 다음에 점차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나고 태동을 해서 다시 태어나고 자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이건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12운성을 설명한 책들을 보면 양간은 이렇게 순행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운행을 하는데 음간은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운행을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자, 이때는 어떤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혼란스러웠냐면 이 양간이 죽은 자리에 지금 음간이 이렇게 장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것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지? 어떻게 이게 나무가 하나의 나무는 양간의 나무는 이렇게 이제 계절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한 해를 봤을 때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이제 꽃이 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땅속에서 수장됐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피는 이 과정이 양간은 이렇게 되는데 음간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지? 이것이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꽃이 이렇게 폈다가 다시 꽃이 시드나?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조금 둔해서 그런지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12운성은 자연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의 원리로 그대로 대입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양간의 운동은 이렇게 장생서부터 관대걸럭 제왕 세병사묘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이 똑바로 돌아간다고만 생각을 하고 음간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이거는 운동을 돌아가는 모습은 거꾸로 돌아가지만 음간도 결국은 이게 장생, 양, 태, 절, 묘, 사, 병, 쇠, 제왕, 걸록, 간대, 목욕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가장 이 혼란스러웠던 거는 음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이 말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세월이라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한 해를 보더라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행을 하지 어떻게 6월달,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이런 식으로 거꾸로 운행한다는 이것이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했던 바로 12운성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운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행이 모양새가 마치 거꾸로 가는 거와 같은 모양새다 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조금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양간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음간이 이렇게 장생이 되는 이 부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양간은 순행을 하고 음간은 이렇게 역행을 하니까 뭔가가 서로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양간이 순행하고 음간이 역행하는 게 아니라 양간의 모습과 음간의 모습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양간이 죽은 자리에 음간은 장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양간이 무덤에 들어간 자리에 음간은 태어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양간이 끝났을 때 음간은 태동을 하게 되고, 음간이 태동을 할 때 양간은 절이 되고, 그 다음에 양간이 양이 될 때 음간은 묘가 되고, 양간이 장생이 될 때 음간은 사가 되고, 양간이 목욕이 될 때 음간은 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동시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12운성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게 다시 설명을 하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신다면 그 다음에는 12운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자, 요거를 다시 다른 걸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나무의 모양이 아니라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태양의 모습으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태양은 우리가 그 인에서, 그죠? 자, 여기에서 태양이 올라오게 되죠. 인시에서 이제 태양이 뜨면 묘시, 진시, 사시, 오시,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이 이제 점점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 다음 이제 미시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시, 유시, 술시 이렇게 되면은 태양이 이제 유시서부터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그 다음 이제 깜깜한 어둠이 됐다가 다시 이제 새벽 인시가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겠죠. 그죠? 자, 이 태양의 움직임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만 이렇게 시간마다 변화하니까 이것은 마치 그대로 순행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12운성에서 이게 달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냐면 태양이 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달이 뜨죠. 그래서 태양이 지는 유시가 되면 달이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음간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음간은 거꾸로 운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간이 거꾸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러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달이 유시에 떠서 그 다음에 이게 신시, 미시, 오시, 사시, 진시, 묘시, 인시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나? 여기서 바로 음간은 장생법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제 착각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간이라고 시간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간도 시간은 그대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이렇게 움직이고 양간도 이렇게 인시, 묘시, 진시, 사시로 움직입니다. 다만 그 모습이 양간은 이렇게 순행하는 모습인 거고 음간은 이렇게 역행하는 모습인 거지 실제로 시간을 거꾸로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예로 들자면 양간이 죽은 곳에 음간이 장생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양간이 묘가 되면 음간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양간이 절이 되면 음간은 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양간이 태가 되면 음간은 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간과 음간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지 양간 따로 음간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자, 태양이 뜨죠? 태양이 뜨면 우리 눈에는 달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태양이 뜨는 저 반대편에는 달이 움직이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눈에 달이 뜰 때 우리 눈에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저 반대편에서는 태양이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간과 양간은 동시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모습이 없다라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거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저 반대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 뜨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태양이 사라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 사라지지만 그 나라에서는 태양이 뜨는 시간차로 인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지 이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간의 운동과 양간의 운동은 동시에 생각을 해야지만이 12운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을 한다, 마치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이 12운성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간의 운동과 음간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양간과 음간은 동시에 운동이 일어나서 이것까지는 대충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힘이 있다, 없다 라는 세력은 무슨 이유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인가? 이 세력을 보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12운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왜 12운성은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은 이것은 세력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그 12운성은 세력을 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12운성은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12운성이라는 것은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달이 뜨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나무가 죽고 이런 모든 자연의 원리가 12운성이거든요. 그럼 이런 자연의 원리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 12운성의 이 운행하는 과정과 이것이 왜 세력하고는 상관없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가 뜨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12운성이 세력이 있다 없다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해가 이렇게 있죠. 태양이, 그죠? 이 태양이 있는 이것이 우리가 화의 이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우주라는 것은 이렇게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게 되겠죠. 이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이 돌게 되면 이것은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태양계를 한 바퀴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1년이 되겠죠. 자, 이때에 이 지구가 태양의 주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때는 바로 옆에 태양이 있으니까 덥겠죠. 뜨겁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여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태양의 주변을 돌면서 점점 더 멀어지면은 그때 가을이 되고 조금 더 멀어지면 겨울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태양에 근접하면은 봄이 되고 가까이 다가가면은 여름이 되고, 그때에
이게 여름이 되면은 태양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때 힘이 굉장히 센 그런 태양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이때는 태양이 힘이 없는 이 상태가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태양이 뜨기 시작하는 것이 장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걸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왕이 되고, 그 다음에 쇠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되고, 그 다음에 사가 되고, 그 다음에 묘가 되고, 그 다음에 절이 되고, 그 다음에 태가 되고, 자, 이렇게 양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양 하나를 놓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다 보니 가까이 갈 때는 이게 태양이 나한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고, 이게 점점 멀어지면 이때는 태양이 힘이 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태양은 이 열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태양이 힘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가까이 가면은 태양을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고, 지구가 멀어지면 이때는 태양의 열기를 조금 느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무게는, 태양의 온도는 그대로인데 이것이 지구에서 움직임에 의해서 태양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2운성은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무게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태양은 그대로인데 다만 지구가 움직이면서 바라보는 태양의 모습에 따라서 이 태양이 힘이 있고 힘이 약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느껴지는 무게, 보이는 모습이 달라진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성격과 이런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장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태어난 거, 요거를 아침에 일어난 모습.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장을 해요. 그 다음에 출근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퇴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잠을 자요. 그 다음에 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해요.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것은 장생이나 목욕이나 관대나 걸록 제왕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쇠병사묘의 모습이 됐다고 해서 아침에 내 모습이 변화하는, 열심히 걸록하고 제왕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쇠병사는 이제는 일을 조금 끝내고 그 다음에 퇴근을 준비하는 모습이지, 이 모습이 내가 여기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60kg였는데 내가 이제 걸록하고 제왕이 됐다고 해서 내가 70kg가 되거나, 또 새벽사가 됐다 해서 내가 40kg가 되거나, 이렇게 내 몸무게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내가 하는 행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장생이 되면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목욕의 운이 되면 내가 이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꾸미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관대가 되면 이제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근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걸록과 제왕은 이제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 이렇게 어떤 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세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에서는 실제로 내가 일을 하는 노동, 그 다음에 힘을 쓰는 그런 일이라면 쇠병, 사묘, 절, 태양,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정신을 쓰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습을 보는 것이지 이것이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은 12운성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운성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이 세력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관성이 절에 앉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절에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절에 앉아 있다. 이 얘기는 활동성이 약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 약하니까 이 사람은 연구하는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고 두뇌 쓰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운성에서 사이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판단할 때 12운성으로 이 세력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것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이 세력을 보지 않는다. 세력은 반드시 상생상극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통근으로 본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실례를 한번 들어서 정말 그런지 이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갑진이 있다. 이 갑진이 있을 때 이거를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이 갑진은 쇠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2운성으로 봤을 때 갑목이 진토를 만나면 쇠퇴한다.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쇠퇴한다라는 건 힘이 약하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주에서 특히 사주 8자 8글자에서 이 갑목이 진토를 만나면 결코 이것은 힘이 약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진 속에는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있죠. 이 갑목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 이때는 이 뿌리가 이렇게 통근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을 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갑목이 진토를 만나면 뿌리를 든든하게 내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12운성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세력을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때에 12운성으로 갑목이 진을 만나서 쇠퇴하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2운성은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인가? 병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병화하고 정화를 조금 예를 들었었죠. 그거를 우리가 세력을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12운성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활용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화가 인을 만났을 때는 이것이 장생이 되죠. 자, 정화가 인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가 됐죠. 기억하시죠? 정화가 인을 만났을 때는 이게 사가 됐다. 그런데 세력으로 보면은 이 병화도 인중에 병화가 있고 갑목이 있고 자, 이렇게 돼서 이 정화도 병화가 있고 갑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기가 이렇게 통근되어 있어서 그래서 병화도 힘이 있고 정화도 힘이 있다 이렇게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생법으로 보면 세력이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는 장생이고 하나는 사이기 때문에 세력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장생은 모습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인을 만나면 장생의 모습, 장생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는 이제 막 자라난 애는 호기심도 많고 왕성한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아이는 힘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릴 때는 소화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이 먹거나 어른이 그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면 아마 지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라 병화가 인을 만나면 장생이니까 어떤 활동성, 그 다음에 어떤 원동력, 그 다음에 어떤 힘, 이런 하고자 하는 의욕, 이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고 추진력이 강한 그런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인을 만났을 때는 이것이 비록 목생화 하면서 힘을 받고는 있지만 이것은 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의 모습은 죽은 모습이죠. 얌전한 모습이죠. 조용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화가 인을 만났을 때는 이때는 병화의 인을 만난 것하고는 다르게 머리를 쓰고 조용한 학문을 하게 되는 활동성이 별로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장생법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볼 때는 상생상극과 그 다음에 통근으로서 힘이 있다 없다를 보지만 우리가 12운성을 보는 방법은 여기에서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생은 장생의 모습으로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이것이 힘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의 모습, 조용한 모습, 그 다음에 남한테 드러나지 않는 성격, 자, 이러한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12운성은 성격이나 이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직업궁을 보는 것이지 절대로 세력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운성으로 세력을 보시게 되면 사주 8글자를 판단하실 때 이때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2운성으로는 절대 세력을 보지 않고 어떤 모양을 본다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1초 만에 사주 보는 방법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1초 만에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12운성을 내가 자유자재로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2운성이 자유자재로 전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지만 바로바로 즉석해서 우리가 사주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2운성을 어떻게 해야지만 쉽게 외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2운성을 전체를 외우려면 120가지를 외워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지가 12개죠. 그러면 천간이 지지하고 같이 짝을 맞추다 보면 12개의 12운성이 생기게 되죠. 그럼 12개의 12운성이 생기는데 이것이 10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120가지가 됩니다. 그럼 120가지의 12운성을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간략하게 외우는 방법, 요령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연상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상법으로 하시게 되면 비교적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양간과 음간은 반드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관대, 쇠, 그 다음 목욕평, 장생사, 양묘, 태절, 절태, 묘양, 장사, 목병,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양간만 정확하게 아시면 거기다가 음간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12운성 외우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장생부터 보기로 하죠.
자, 이게 장생은 이게 사하고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양간이 장생이 되면 음간은 사가 되고 음간이 장생이 되면 양간은 이것은 사가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부부 생활로 그대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 장생은 이제 뭔가 출발하는 단계가 장생이죠. 그죠? 그때 어떤 경우에 출발을 할까?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한쪽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이제는 내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라도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양간이 장생이 되면 음간은 사가 되고 음간이 사가 되면 양간은 장생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이제는 새 출발을 하게 되고 또 부인이 죽게 되면 남편이 새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생을 만나면 반드시 반대는 사가 된다. 사와 장생은 한 세트.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 장사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장이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생은 사와 한 세트, 사와 장생은 한 세트. 이래서 같이 한 세트로 이거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목욕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병하고 한 세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욕이라는 것은 일단, 나를 깨끗하게 씻고, 꾸미고, 가꾸고,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목욕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목욕은 이것은 도화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욕살이 있으면은 좀 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목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목욕에 끼가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남편이 목욕에 있다. 그래서 남편이 끼가 있다. 그러면 여자가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여자가 병들겠죠. 자, 반대로 자, 여자가 목욕살이 있다. 그래서 끼가 있다. 그럼 남편이 힘들겠죠. 그래서 병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목욕이 있으면 양간이 목욕이 있으면 음간은 병이 들고 음간이 목욕이 있으면 양간이 병이 든다. 이렇게 해서 목욕하고 병도 한 세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은 병이 든다. 상대방이 병이 들면 내가 목욕이 있다. 이 얘기는 상대방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아프면 내가 외롭기 때문에 또 내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욕하고 병은 한 세트다. 이렇게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관대하고 그 다음에 이 쇠가 이게 또 한 세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관대라는 것은 우리가 허리들을 딱 메고 출장식, 사회에 나가는 초년병.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에 뛰어드는 것이 관대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관대는 이제는 고생스럽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관대거든요. 이때는 상대방이 이게 쇠퇴에 갈 때, 남편이 쇠퇴에 갈 때, 남편이 힘이 없어져 갈 때, 그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결심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풍파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대는 허리들을 졸라 맨다. 그러니까 결심을 한다. 그때는 어떤 상태냐? 상대방이 쇠약해질 때. 그래서 상대방이 힘이 없어질 때 그래서 상대방은 결심을 해서 세상과 풍파와 싸움을 하게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대는 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관이 쇠가 되죠. 그죠? 자, 요 쇠를 새로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관세. 그죠? 관에 내는 세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관은 쇠와 한 세트, 쇠와 관은 한 세트. 상대방이 허약해지면 내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한다. 그래서 관대와 쇠는 한 세트, 쇠관,
관세 이렇게 해서 세트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걸록하고 제왕이 되거든요. 자, 걸록하고 이 제왕은 한 세트가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걸록이란 거 힘이 센 거죠. 그죠? 자, 제왕도 힘이 센 거죠. 자, 남편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능력 있게 일을 잘해요. 그러면 여자도 따라서 같이 힘이 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편의 능력이 여자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걸록 있으면 여자가 제형 노릇을 합니다. 또 반대로 여자가 능력이 있다. 여자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한다. 남편도 힘을 얻겠죠. 그래서 걸록하고 제왕은 한 세트가 됩니다. 남자가 힘 있으면 여자가 힘을 받고 여자가 힘 있으면 남자가 힘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걸록하고 제왕은 한 세트.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건제, 그죠? 그 다음에 재건. 그래서 걸록하고 제왕은 한 세트. 남자가 힘 있으면 여자도 힘 있어요. 여자가 힘 있으면 남자도 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간이 힘 있으면 음간도 힘 있고 음간이 힘 있으면 양간도 힘 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는 얘기가 나오죠. 자, 관대는 쇠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출정식을 할 때는 상대방은 쇠퇴해진 상태다. 상대가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관대가 된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공부한 게 뭐였죠? 자, 목욕을 하면 병들어요. 자, 목욕은 뭐예요? 끼죠. 어떤 도화의 끼. 그래서 상대방이 끼를 부리게 되면 내가 병들어요. 또 하나는 상대가 병이 들게 되면 그러면 나는 다른 곳을 찾아서 나를 내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병이 들면 자칫하면 바람이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욕하고 병은 한 세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생하고 사는 이것도 한 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양하고 그 다음에 이 묘가 한 세트가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무덤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지금 무덤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나도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죽어서 아직은 슬픈 단계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나도 뭔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상대방을 대신해서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는 내 세력을 키우자 라고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묘와 양은 한 세트가 됩니다. 만약에 부인이 죽고 나면 남자도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을 것이고 또 남편이 죽어서 무덤에 갇히면 여자도 이제는 새 출발할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이게 양이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뭔가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덤에 죽었을 때는 이제는 내가 뭔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무덤에 들어가면 한쪽은 이제는 새로 출발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묘양이 되는데 이걸 외우실 때는 우리가 모양이라고 외우면 되죠. 그죠? 모양, 그 다음에 뭐예요? 양모.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실력을 키운다. 자, 그래서 양모, 모양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태절이 나오거든요. 태절은 자, 태와 절은 절이 태가 되고 태가 절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 사람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절망에 빠졌다. 그렇다면 이 남편이 절망에 빠지던 또 부인이 절망에 빠지던 아니면 남편이 완전히 없어지던 부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절망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씨앗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도 같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되겠죠. 그때는 그 사람한테, 이 절망 속에 빠진 사람한테 조금의 희망의 씨앗을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면 한 사람이 다시 새로운 운기가 시작이 되는 이것이 바로 절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자면 가장 힘이 들고 아주 어둠이 깊었을 때 새벽이 밝아온다는 이 원리로 한 사람이 굉장히 절망에 빠지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마치 새벽에 먼동이 트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망 가운데 태동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태동하는 기운은 절망 가운데 살아난다. 또 하나 절망 속에서는 태동하는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태, 그 다음에 태절,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동시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절, 절태. 이건 절태는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절대라고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간이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심어준다. 이렇게 해서 절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원래는 12개이지만 이것이 음과 양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게 되면 비교적 쉽게 이거를 외우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장생의 그 다음에 이것이 사가 되죠. 그래서 장사, 사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욕을 하면은 병들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끼를 부리면 다른 쪽은 병이 든다. 그래서 다른 쪽이 병이 들면 한쪽은 끼를 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이 반대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쇠가 되죠. 그죠? 자, 이것은 한쪽이 쇠퇴해지면 한쪽은 이제는 출장식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관세, 쇠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럭이면은 제한이 된다. 자, 한쪽이 힘이 있으면 다른 한쪽도 덩달아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건재하다, 재건하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한쪽이 묘에 들어가면 또 한쪽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세력을 키워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갈 채비를 한다. 묘와 양은 한 세트다. 그래서 노양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양모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절은 절망 끝에 다시 희망이 태동을 한다. 자, 이렇게 돼서 외우시는 방법이 장사, 그 다음에 목욕은 병과 한 세트, 그 다음에 관세, 쇠간, 그 다음에 건재, 재건, 그 다음에 모양, 양모, 그 다음에 절태. 자, 이런 식으로 6개가 한 세트로 외우시게 되면, 그래서 양관과 음관을 동시에 외우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120가지의 12장생법을 여러분은 외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외우시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간이 이런 모습일 때 음간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사세소 통변할 때 이거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이거를 하는 방법은 그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각각,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그럼 가대해서 장생, 자에서 목욕, 자, 축에서 관대, 걸록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장은 뭐였죠? 장은 사였죠. 그죠? 그럼 여기는 사가 됩니다. 자, 이거는 목욕이죠? 자, 목욕이면 뭐죠? 자, 목욕을 하면 그 다음에 상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병든다 그랬죠. 관대는
출장식이죠. 그럼 상대가 어떨 때 출장식을 하죠? 상대가 쇠잔했을 때, 관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으면, 상대가 힘이 있으면 그러면은 나도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건재, 재건. 그래서 이거는 재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음간이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이 바로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20개의 12운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는 것이 쉽게 외우는지, 그래서 이렇게 12운성만 여러분이 외우시게 되면, 12운성만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초 만에 사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운성으로 어떻게 1초 만에 사주를 볼 수 있는지,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